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기업의 별의 강지윤 변호사입니다. 또 올해도 또 매년 오는 것이 왔습니다. 내년에 시행될 그 세법의 개정안 초안인데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초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여야 합의를 거쳐서 확정안이 돼서 내용이 확정되지만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초안이 나온 시점에 내용을 한번 보고 그동안에 바뀔 것이 무엇인지 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지금 시점부터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이 확정된 다음에 바로 시행될 그 법안을 그때야 비로소 살펴볼 때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또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나중에 바뀔 내용일지라도 지금 미리 그 내용을 살펴보고 영향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개정안 초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컨설팅 쪽을 업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조세불복 쪽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정안 초안이 나왔을 때 눈에 띄는 것은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 불복, 그리고 또 변호사로서 많이 하는 업무의 신탁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야 외에 다른 분야도 논의를 해보고 또 검토를 추가로 한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나눌 만한 그런 말씀이 있으면 또 나누기로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리는 분야일지라도 또 새로운 시각으로 또 더 깊은 디스커션을 거쳐서 또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컨설팅에 대한 내용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업승계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요건이 좀 확대되고 더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10%인 구간이 확대됐는데요. 종전에는 최대 세율이 10%인 구간이 60억까지였다면 300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비즈니스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업종이 변경돼야 될 그런 사업상의 필요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업종 변경을 어떤 사후 요건의 위반으로 본다고 하면 가업 사안에 따라서는 가업 승계의 그 연속성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는 그런 불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고려 때문에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은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다라고 그동안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 더 확대돼서 대분류까지도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라는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가업승계 증여 특례 부분이었죠. 증여 특례 부분이었는데 또 가업승계 또 다른 제도 중에 하나인 그 가업상속 공제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이 있습니다. 바로 업종 변경을 중분류에서 대분류까지도 넓게 허용한다는 것인데 바람직한 개정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그 납세자 조세불복과 관련해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결과가 혹시 납세자 그 판단 결과가 납세자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다음 불복으로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에 도움이 됩니다. 그 신속하게 그렇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소액 사건의 금액 기준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금액이 굉장히 작은 사건이라든지 또 금액이 작으면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사건들은 굳이 그 자격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어떤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진행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소액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액 사건들은 배우자나 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들이
대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배우자나 친족들이 대리할 수 있는 사건, 소액 사건의 그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납세자에게 납세자 조세 불복 관련해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개정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오늘 이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전체적인 조문의 구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표현하는 방식들, 이런 표를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런 예를 이런 도표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넣는다든지 해서 양도소득세의 어떤 표현 방식이라든지 체계를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법의 해석을 업으로 하는,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 저일지라도 양도소득세 조항들을 보면 무슨 내용이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잘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양도소득세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그 양도소득세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세무사님들께서도 나중에 이제 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 많은 표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개정된 조문들을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탁인데요. 신탁은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우리 고객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긴 하고 또 상대적으로 세무사님들께서 약간 낯설어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그런 분야인데요. 신탁의 세제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탁 소득의 과세 방식은 먼저 말씀드리면 세무사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신탁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수익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납세, 그 과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수익자 과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뭔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는 수익자가 아니고 위탁자나 수탁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종전에는 수탁자도 과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 어떤 선택적으로 수탁자도 납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그냥 아마 조문을 봐야 알겠지만 수탁자 과세로 확정한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점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또 명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탁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수탁자나 위탁자 과세에서 그 기준은 위탁자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느냐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 재산을 지배한다고 판단이 되면 위탁자 과세이고 아니면 수탁자 과세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과세인 거죠. 따라서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납세자가 누구인지로 달라지는 그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무사님들께서는 앞으로도 그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였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개정 사항과 직접 관련이 없고 원래부터 있는 사안이지만 그 신탁소득의 과세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한 번 더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컨설팅 관련해서 그리고 조세불복 관련해서 그리고 신탁과 관련한 그 개정안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부분에 대한 거나 또는 오늘 설명드린 것이라도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릴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내일을 결정하는 수많은 그 순간을 기업의 별이 함께합니다. 예전에 없던 경험 가치를 제공하는 컨설팅 브랜드 월드클래스 코리아 기업의 별.